투기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난 돈을 벌 거야. 누군가는 돈 벌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막 차 타고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피하려고 하잖아요. 날짜를 맞춰서 뭐 재산세 기준이 언제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대선이라서요. 저희 지금 대선 후보분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 내지는 어떤 후보의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대선 후보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밤에 또 그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단일화됐다고 하면은 그 두 분의 이 얘기가 어느 정도는 섞일 거잖아요. 아예 한쪽은 무시되고 한쪽만 얘기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거긴 좀 섞어서 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선 후보들의 이 상황, 그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해보고 갈게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 속에서 이번에 뉴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달러를 엄청 인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들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나라가 지금 막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하니까 세계적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달러가 제일 안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달러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불안할수록 안정적인 거를 찾게 된다는 거죠. 안정성이 있는 거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라서 경기가 불분명하고 내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가 저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곳이 뭐 강남이거나 아니면 각 지방에서도 그 지방을 대표하는 뭐 대표 아파트, 대상 아파트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돈이 몰려서 가격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일단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311만 호 공급,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 인정, 취득세 부담 경감, 주택 공급 가격 반값, 물량 30% 무주택 청년 우선 공급, 전세 사기 강력 대응,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 제한 지역, 일종 주거 지역의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재정 차기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 가능하도록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이런 정책들, 그리고 물론 윤석열 후보의 정책, 그리고 뭐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정책, 이런 것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화시키는, 뭐 세금을 좀 경감하거나, 그 심상정 후보 빼고는 다 이제 완화 쪽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워낙에 규제를 많이 해놓고 세금도 높여놓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규제를 한다,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그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정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보면 청년이나 최초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해준다. 그리고 뭐 취득세를 경감해준다. 취득세라는 게 집을 살 때니까요. 사는 쪽에 뭔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공급도 해주고, 공급 플러스 싸게 공급해주고 거기다 취득세도 깎아준다. 뭔 말인지 아시죠? 청년들아 나를 밀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나를 지지해라 이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자기 집을 사기는 유리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선 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명시하기는 어렵죠. 전세 사기 강력 대응, 이것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잖아요. 뭐 국민적으로 크게 이슈를 받는 사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슈가 있고 그렇기는 했지만 분노를 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보면 아마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이거는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 도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하고 뭐 용적률을 500%까지 해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서 거기에도 청년주택 이런 것들을 넣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활성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개념은 좋잖아요. 공공으로 개발해가지고 좀 싼 주택을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일이든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는 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도 물론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민간으로 뭔가 좀 섞여야 또 좀 더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하여간 공공재개발 활성화, 이게 이 의도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그만큼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개념이니까 이 전체적인 정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빨이 맞는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차기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이것도 재개발이 됐어요. 재건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오래 살던 분들이 그 받은 돈으로 다시 그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기 힘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안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뭐 좀 살 수 있게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내용인데, 좀 이 정책은 뭐 청년과 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 가능하도록, 이것도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하기나 좀 애매하거나 내지는 뭔가 뭐 자금적인 부분이나 애매한 상황에 이거를 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분들 내지는 무주택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청년들이 뭐 집을 사기에는 좀 더 유리해질 텐데, 그 집의 위치나 지역이 어디일지에 따라 차이는 물론 나겠지만, 그게 뭐 서울 안에 있고 핵심 요지에 그런 것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된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 몰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택을 사게 되면 그건 정말 로또가 되겠죠. 뭐 청약 당첨되는 수준 이상으로 되는 그런 로또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이다 어쩌다 말은 많을 수 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일단 내용이 이재명 후보 내용보다 한 2배 반 돼요. 2.5배? 2배가 일단 넘어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동결,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자 세율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네, 인하가 계속 나오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 연령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 상속 시점까지 이혼 납부.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취득세 부담 인하,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지금까지만 봐도 완화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 즉시 가동,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311만 호였는데 여긴 250만 호예요. 근데 이게 250만 호, 311만 호, 전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그 정도 규모를 공급한다는 게 감이 안 오는데, 하여간 읽어볼게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서울 50만 호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건설 등 전국에 250만 호 주택 공급, 용적률 상한 조절 규제 완화를 통한 1기 신도시 5곳에 5곳에 추가 공급, 무이자 임대보증금 대출 및 이사비 바우처 지원, 1인 가구 분리기준 연령 하향으로 청년층 주거 지원, 이제 청년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2주 전용단지 만들어서 이사 수요 조절, 후순위 부지, 임대주택 부지 등 공공주택 활용,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시장 추진, 고령 가구에서 신도시 재정비 기간 중 2주주택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0만 호,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리모델링,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주거 취약계층 임대조건 충족 시 세제 혜택,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 상위 50% 확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 뭐 양이 적다고 무조건 나쁘고 뭐 이렇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좀 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보다는 좀 더 많기도 많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주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뭔가 뭐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대요. 이거는 재산세, 뭐 종부세나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을 낮춰준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그냥 플러스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뭐 어느 정도 조정해서 이것도 낮춘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동결도 마찬가지고, 세부담 증가율 상한이나 높아지는 거를 상한을 조정해가지고 얼마 이상 안 높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1주택자 세율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인 장기주택 보유자 연령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 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한다는 거는 종부세를 안 내고 있다가 매각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물려줄 때 그때 뭐 납부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세부담을 일단 줄이거나 아니면 뭐 밀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과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느껴지고 비슷한 선상에 있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다? 일맥상통한 느낌이 들어요. 뭐 중간에 조금씩 다른 건 있지만 그러면서 청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주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뭐 주택에 대한 것들 그걸 뭐 민간이 하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공공이 하냐 뭐 이런 정도 차이 그리고 뭐 공급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250만 원, 310만 원, 11만 원 뭐 이런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큰 틀은 비슷하게 생각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인데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시장 추진 그리고 시세 차익 30% 국가 환원이래요. 이거는 받는 사람이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난리 나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분명히 이 민간이 주도한 주택시장 추진이라는 게 그만큼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그 시세 차익을 국가에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좀 좀 내가 더 이득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시세 차익 30% 국가 환원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국가에서 보전해 주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한데 그만큼 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건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전국에 250만 호 공급 똑같아요.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안철수 후보도 청년에 대한 그게 꽤 있네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공통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뭔가 지원해서 청년들이 잘 살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거는 새 후보분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이거는 뭐 대출을 오래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기 쉽게 집을 사는데 부담이 없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림의 떡인 거잖아요. 있는 사람들만 사게 되는 건데 그걸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15년 거치 30년 상환은 마찬가지고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적극 추진.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주택의 숫자를 늘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거주 생애 최초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이거는 과거에도 취득세 감면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거래세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감경, 다주택자의 누진세 강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1주택자는 줄여주되 다주택자는 더 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 이거는 윤석열 후보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투기세 신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 총 100만 호 도심의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네. 주택 공급 부지로 그린벨트 활용 고려. 미국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면 정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보유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친한 후배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한 후배가 부동산 갭 투자를 했대요. 근데 제가 이 말하기가 좀 그런 게 그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막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막 열기가 높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리고 그 집의 잔금을 3월 말에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 3월 말에 잔금을 본인이 잔금이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를 구해서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세입자가 안 구해졌어요. 이제 3월 초잖아요. 아직까지 안 구해졌으면 이번 달 말에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금 그냥 손해보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계약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겠지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뭐 좀 이전보다는 여건이 더 나빠지겠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편 필요. 임대차 3법 전면 폐지가 아닌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청년 대상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지원. DTI LTV 대출 제한 대폭 완화. 안철수 후보의 이 공약을 보면 1주택 을 갖고 있기에는 유리하고 다주택을 하면 그거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을 좀 부담을 더 높인다. 그리고 청년들이 집 사기를 편하게 해주고 대출도 오래 해주고 취득세도 생애 최초는 없앤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새 후보분들의 내용이 거의 다 공통되고 한 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차이
다 같은 피자인데 뭐 하와이안 피자냐 아니면 컨비네이션이냐 뭐 이런 정도인데 다 피자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토핑 차이 정도라고 보이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피자 한 판에 있다 아니면 피자라는 종류 안에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는 청년을 챙겨주고 싶어 한다. 주택 살 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해주려고 한다. 대출을 잘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 사는데 뭐 용이하게 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세부담을 전체적으로 경감해준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세 후보의 상황대로 됐을 때는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이렇게 다 된다면 주택 시장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막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곳들도 나타나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한 번에 쫙 했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 난리 나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을 한 번에 쫙 한번 펼치진 못하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시장을 봐가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연착륙하게끔 정책을 펼칠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좀 해보고 저거 좀 해보다가 그 뒤에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조금 정책의 변화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점진적 상승 내지는 조금 빠르게 상승, 점진적이나 조금 빠르게나 상승한다.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되다가 일정 시점에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 막 규제 일변도였잖아요. 못해, 하지마, 하면 자꾸 세금 내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네 세금적인 부분으로 나 더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보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막 코로나도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부동산 가격 저거 이제 곧 떨어질 거야. 가게들도 나가고 임대가 안 돼서 저거 금방 싸게 나오겠지. 집도 뭐 대출 이자 못 견뎌서 뭐 싸게 막 나올 거야. 뭐 아주 폭락농자들이 신나는 그런 여건들이 막 펼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불안할수록 확실한 거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거 하나라는 거는 강남구에 있는 뭐 대치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사야 돼. 이건 아니에요. 왜?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되는데, 그게 아닌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 자산에서 제일 괜찮은 안정권, 제일 안전한 자산이 뭐냐,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집을 사는, 내지는 모두가 다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1등의 위치에 있는 뭐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 물론 이 여건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세금 줄여줄게, 살 때 세금 줄여줄게, 내지는 윤석열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 낮출 거야. 청년들은 집 사기 쉽게 해줄게. 근데 이게 또 좀 그렇죠. 청년들은 집 사기 쉽게 해줬는데 중장년층 중에 지금까지 주택 없던 분들은 그럼 나는 하면 좀 소외감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챙기려면 좀 그렇긴 할 거예요. 하지만 청년들은 집을 사게 해주고, 예를 들어 장기로 한다면 장기로 대출을 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도 낮춰주고 취득세도 없애주고 그 상황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조정해준다. 그러면 언제든 살 수 있는데 지금 꼭 사야 되나? 오히려 시장이 저는 안정화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혼선은 있겠지만 정말 이 정책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는 시장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좀 부동산에 대한 막 그런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시장의 안정권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세 후보는 비슷한 그런 얘기인데 좀 이 심상정 후보님은 좀 다른 내용이니까, 공공주택 비중 20%까지 증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한 및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원상 회복, 이제 세금을 높인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포괄 적용, 세입자 삶을 고려한 임대차 9년 보장,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주거급여 대상 2배 확대, 중위소득 45%에서 60%로 변경,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인세 확대, 소득세 체계 및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과 3주택 이상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심상정 후보님은 이 앞서 말한 세 후보님과는 완전 결이 다른 쪽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인이나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을 훨씬 더 확대하겠다. 국가에서 어떤 주거를 책임져 주겠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숙사를 공급해주고, 그럼 어떻게 보면 복지를 훨씬 더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갖고 있으면 나가는 돈이 적지 않게 해놓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이원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과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이 완전히 나뉘어지겠죠. 특히나 뭐 서울과 지방의 격차 아니면 강남과 뭐 비강남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이제 국가의 지원이나 이런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지역은 뭐 자산가인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하향 평준화의 시장과 완전 고가의 시장으로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차로 치면 아반떼 소나타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 위인 이 위는 뭐 그랜저랑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는 없고 바로 이제 뭐 벤츠 S클래스 그러니까 여기는 있으면서 뭐 유지비나 기름값이나 뭐 수리비도 많이 드는데 확실히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요렇게 나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다주택 가지고 있는 주택자들이 내놓는 것도 공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지금 이제 거래 절벽이잖아요, 시장이. 팔 수 있는 정책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팔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쉽게 살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나와줘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게 공급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방향을 부동산 정책을 잡아주는 것도 주택 공급의 일원화가 아닐까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으로 치면 그거는 말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매물이 몇 개 나왔다. 그럼 이거 공급으로 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물이 몇 개 나왔는데 근데 그 매물 몇 개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한 매물 내놨는데 부동산 6개 나왔어요. 근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랑 얘기한 게 다르니까 5군데 내놨더니 5개 매물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의 매물이냐 5개의 매물이냐 이거 분석 파악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전세가 몇 개가 나오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내 후보의 정책을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부장님이 대통령 후보라면 정책을 어떻게 가고 싶은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부장님이 구체적인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갖고 가고 싶다. 그 영화 대사 중에 하나 이걸 죽여요 살려요. 부동산 시장을 죽일지 살릴지 아니면 가만둘지에 따라 다르죠. 살려야죠. 모든 건 뭐 경제든 뭐든 살아 움직여야죠. 그럼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과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네요. 가격이 아예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살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거 아예 예를 들어서 안 오를 것 같은 거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오를 것 같다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군가 돈이 있어야 사겠죠. 지금 돈이 있는데 안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안 사는 것과 못 사는 건 구분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따질 거냐 이거죠. 지금은 이 공급 정책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혜택을 보면은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거야. 이건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상승한다는 이 기대감과 돈이 있어야 결국 살 거 아니에요. 로또를 맞았다고 칠게요. 15억 받았어요. 20억 받았어요. 뭘 할까요, 이 사람이? 무주택자예요. 그럼 사야죠. 부동산을 사야죠.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집을 사게 돼요. 물론 안 사고 언제 사야 되나 이거는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 폭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됐을 때 이게 선순환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경기가 살지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만 돼요. 그러면 지금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옮긴다. 이것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 판단이니까. 지금이라고 치면 저는 보유세랑 취득세나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낮춰주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도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전세든 월세든 뭐 이런 데 다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물리적으로 아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뭐 새 집이 부족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을 민간에 거의 좀 알아서 돌아가게끔 시장 논리에 맡기는 쪽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세금을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 좀 더 높이고 낮추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경제 논리랑은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고 해서 왜 더 내야 되는지 적으면 왜 적게 내야 되는지 그러면 많이 낸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든지 우리는 경제 논리는 예를 들어서 비싼 거 사면 그만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저는 맡길 것 같아요. 또 동일세율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10억에 샀는데 12억에 팔았어. 네. 2억 남으니까 난 세금이 얼마야? 네. 를 알 수 있는 진짜 편안한 세금 계산법도 나와줘야 되는데 네. 세무사들도 양도세 계산을 잘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 어떤 세금의 좀 단순화 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시켜주세요. 그게 뭐 미국 세율은 잘 모르는데 미국은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뭐 몇 프로씩 내고 막 현금으로 내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세금 당연히 아주 쉽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쟤 저거 탈세했을 거야. 쟤 분명히 편법했을 거야. 저 사람이 얼마에 샀고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의 득을 받고 얼마의 세금 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막연히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배 아픈 거죠. 배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정확히 그런 것들이 다 따져져 있고 하면은 쟤 얼마에 팔았으니까 얼마에 그냥 남았다고 매스컴에 나오더라도 제 세금 얼마 냈으니까 남는 거 그렇게 많지 않겠네 이렇게까지 딱 말끔하게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제 개편이 단순하게 돼야 된다고 저도 그 하신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되니까 막 국가에서 세금 아니면 뭐 규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이렇게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람 관계 같아요. 누구한테 자꾸 뭐 해라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얘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 높여요. 규제해요. 그러면 그거 다 내려고 해요? 어떻게 피하려고 하잖아요. 날짜를 맞춰서 뭐 재산세 기준이 언제니까 몇 월 전에 잔금해야 된다. 뭐 며칠 후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법인이 부동산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피하는 지역으로 가서 하고 다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막 더 하고 싶고 여기 더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처음에 하나를 제대로 정해놓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쩌다 하나씩 정도 간단하게만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있는 사람 사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비싼 지역에 그만한 돈이 없는 분들이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있는 데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터지면 있는 사람들이 손해 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막 올라가니까 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돈을 벌 거야. 누군가는 돈 벌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막 차 타고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완전히 이원화 뭐 아니면 2원화 3원화 4원화 다원화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그냥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될지 제 생각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얘기를 좀 하자면 이렇게 다 하기는 사실 매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몇만 호 공급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기는 물리적으로 내지는 시간적으로 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이나 뭐 강남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제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 보시면 목록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